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인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여당은 서울역으로, 야당은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은 수서역을 찾았는데요. 각각 장소에 의미가 있겠죠. 22대 총선을 2달 남긴 시점에 민족 대명절인 만큼 여야 모두 표심 다지기에 더욱 공을 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자,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신년 대담, 오늘 나온 조국 전 장관의 2심 판결, 그리고 여야 내부의 공천 갈등, 여러 정치적 현안들의 설 밥상 민심은 어디로 흘러갈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2월 8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벌써 주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고속도로에 귀성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594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리면서 공항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214만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공항 출국자는 내일 가장 많을 전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상고방침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도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어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의혹 해명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솔했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사과 없는 뻔뻔한 태도라고 혹평했습니다. 아시안컵 결승 진출 실패 후 토트넘으로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SNS를 통해서 주장으로서 부족했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리스만 감독과 대표팀 본진은 잠시 후에 귀국합니다. 퇴근길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이 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는 다소 완화됐지만 오늘 하루만 전국에서 차량 542만 대가 이동하는 등 정체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태인 기자.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귀성 행렬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지금 교통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후 3시쯤부터 이곳 요금소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정체가 가장 심할 때는 요금소를 지나기 전부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한결 나아진 모습입니다. 저녁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퇴근 차량이 합류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차량 정체는 연휴 첫날인 내일 저녁 8시쯤이나 되어야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에만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차량 54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CCTV 화면 보시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남사졸음쉼터 근처 상황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울 방향은 차량 흐름이 원활한 것과 달리 화면 왼쪽 부산 방향에서는 차들이 서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보시겠습니다. 이곳 역시 서울 방향으로는 빠르게 차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목포 방향에서는 차들로 도로가 꽉 막혀 흐름이 답답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보시겠습니다. 용인나들목 부근 모습인데요. 차량 흐름이 원활한 왼쪽 인천 방향과 달리 오른쪽 강릉 방향에서는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5시간 40분, 대전 2시간 5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까지는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는 안성나들목에서 남청주나들목 사이 등 모두 78km 구간이 막히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서는 서평택 분기점부터 송역나들목 사이 등 37km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용인나들목부터 양지나들목까지 6km 구간의 차량 흐름이 답답합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수도권에서 모두 50만 대의 차량이 빠져나가고
42만 대가 수도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로드플러스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갓길 운행이 가능한 구간도 있으니 동승자가 미리 확인해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고향으로 향하는 길 근처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97만 명이 몰리는 인천공항, 117만 명이 몰리는 김포를 비롯한 전국 지방공항은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명절 분위기에 맞춰서 전통문화 체험 행사도 마련됐는데 시민들은 얼굴에 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고향 혹은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절 최대인 97만 명이 찾는 인천국제공항. 캐리어 가방을 든 귀성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서 같이 설날 맞이해서 가족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 해외여행. 네, 맞아요. 네, 해외여행. 아프지 않고 그냥 여행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설 명절 분위기에 맞게 떡매치기와 제기차기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way to do it here at Incheon Airport to show it to all other international passengers and make them experience this Korean culture. 김포 등 전국 14개 지방공항에도 연휴 기간 117만 명이 몰릴 전망입니다.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가는 비율은 19.6%로 이 중 91.6%가 국내, 8.4%가 해외여행입니다. 오키나와가 날씨가 좋고요. 또 엔화가 좀 싸죠. 그래서 환율도 좀 괜찮고. 저희 셋이 가는 거는 처음이라서 네, 저희 큰애가 결혼했고 그래서 못 가서 우리 셋이만 가게 됐어요. 특히 인천공항에서 출국이 가장 많은 날은 9일이고 12일에 입국이 가장 많을 전망입니다. 사전 등록한 안면 인식 정보를 이용하는 스마트 패스를 쓰면 출국 때 전용 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설 연휴 심야 여객 편의를 위해 11일과 12일은 새벽 1시까지 공항철도가 운행합니다. 또 경기 지역 공항버스의 경우 남양주와 용인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하고 심야버스 운영을 확대합니다. 출입국 수속, 주차, 보안 검색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여객터미널 혼잡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서두른 탓에 피곤한 기색도 보였지만 시민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고향 혹은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는데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상고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1년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앉아 항소심 선고를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지급한 게 맞는다며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도 똑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범죄 사실 인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아들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는
장기간 수영 생활로 건강이 망가졌고 아들의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두 전 장관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말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해명의 수혜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는 윤 대통령 답변을 두고 대통령실에선 사실상의 사과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이른바 김 여사 리스크가 신년 대담을 계기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대신 선택한 특별대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질문이 나오자 7분 남짓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검색기를 설치할 수 없었던 이유부터 김 여사의 개인 신상까지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에서 사과 혹은 유감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아쉽다는 말과 함께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김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라는 기존 입장이 반복됐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은 사실상의 사과란 입장입니다. 김 여사 일정 등을 공적으로 관리할 제2부속실 추진을 명확히 했고 재발 방지 의지도 드러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신년 대담을 계기로 김 여사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터져나온 웃음에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으로 칭한 KBS 앵커의 저자세 논란까지 더 많은 뒷말을 낳았습니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보수지들마저 어정쩡한 해명,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엔 미흡했다. 대통령의 인식에 의문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바람과 달리 신년 대담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첫 언급은 비판 세력에게 더 많은 빌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이 발언을 놓고 여야의 반응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진솔한 생각이라고 엄호했지만 민주당은 사과 없는 뻔뻔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났다고 혹평했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우치라고 우기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니게 됩니까? 몰카, 공작 운운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건 명백한 사실인데 정치 공작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와 단독 대담을 녹화 뒤 편집해 공개한 걸 두고도 국민과 괴리된 불통의 면모를 보여준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신년 대담으로 지금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 했으나 아쉬움과 함께 국민적 공분만 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진솔한 생각을 말한 거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적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대통령이 공감했다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물론 당 일각에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론 정치 공작의 피해자란 대통령실 기조와 발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언급하며 역공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타지마할 여행 및
의상 논란,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온 법카 사용 사건을 두고도 반성의 목소리를 내셨나요?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 이슈가 일단락되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선 때까지 파상 공세를 펼칠 기세라 논란이 쉽게 잦아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영남권 중진 3명을 당의 험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잇따라 재배치한 가운데 추가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4선을 역임한 김기현 전 대표 등이 언급되는데 지도부는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영남권 내 열세 지역, 낙동강 벨트에 PK 중진 3명을 배치하며 중진 희생론을 재점화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에 이어 3선 김태우 의원도 당의 요청을 수락하며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의 전직 도지사 매치를 예고했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 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지역구 재배치를 명분으로 추가적인 중진 험지 출마 요구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장 울산 남구에서만 4차례 당선된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북구 차출설이 거론됩니다. 울산 지역구 6개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곳인 만큼 울산 시장까지 지낸 김 전 대표가 탈환전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서울 강남과 TK 등 당 강세 지역 출마자, 그리고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까지 지역구 재조정 대상자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에 동시에 도전장을 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미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당의 사는 것을 이제 고민할 텐데 공천 룰에 의해서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하진 않았다면서도 기존과 옮겨간 지역구 모두를 이긴다는 기준에서 더 논의해보겠다며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설 연휴 직후 공천 면접이 마무리되고 경선 지역이 발표되면 자연스레 재배치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차차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에게 더 선택받을 수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은 신세진 사람이 없다며 설득력 있고 이기는 공천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파열음을 얼마나 최소화할지가 한 위원장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총선을 앞둔 공천 전국에서 불거진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며 친문재인계 인사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등 내홍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발언 여파가 민주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선 패배 책임론에 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한 겁니다. 서울 중 성동갑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용퇴론의 대표적 대상으로 거론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봉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양산회동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또 다른 친문계 인사인 윤건영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대선 패배는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대선 패배가 문재인 대통령 탓인가? 아니지 않을까요? 대선 패배는 저를 비롯한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죠. 아픈 상처죠. 뺄셈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던 고민정 의원 역시 친문계 배제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문계 인사들 다 나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또 저일 텐데요. 그러면 저보고 총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친명계의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양측의 설전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정권에게 넘겨주어 이 정말 비통한 현실에서 그래도
최소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염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설 연휴 뒤 발표될 공천심사 결과에서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자 명단에 포함될 경우 계파 갈등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범야권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표가 집안 단속이라는 난제에 부닥쳤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다고 합니다. 대회 내내 전술의 부재와 요르단전 참패로 사퇴 압박을 받는 클리스만 감독. 자,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가 관심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클리스만 감독의 귀국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oach, obviously, being a big fan of you when you played us a bit, it hurts that there's been a lot of criticism back home in Korea. A lot of fans have also asked for your resignation. Do you plan of resigning from this team, or do you think you still deserve to be the coach of the Korean national team moving forward? Nice question. I very much enjoy coaching this team, and obviously we badly wanted to win the Asian Cup, and we were on a good track until we hit Jordan in this game, and Jordan in this game was the better team, and they deserved to win. But overall, I think we played a very good tournament.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So overall, the entire year we played since I'm here was very successful. And yes, we were disappointed after the game, which is normal. But then there's a lot of positives to take out of the tournament for every player, for every coach.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일단은 이 팀을 이끌게 되고 또 이 팀을 이끌고 있어 상당히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만큼 이번 대회 우승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우승을 너무 하고 싶었고 저희 선수들과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저희가 패배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르단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결과를 가져오고 또 좋은 경기 결과로 보답을 드렸는데 요르단전 분명히 준결승에서 요르단을 만났을 때는 요르단이 훨씬 더 좋은 팀이었고 요르단이 결승에 진출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팀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13경기 동안 사실은 요르단 경기 전까지 1년 동안 제가 대표팀 감독 부임하면서 요르단 경기 전까지 13경기 무패라는 그런 또 경기 결과들도 있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또 개개인의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좋았던 점들도 있었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코앞에 다가온 월드컵 예선을 또 저희가 준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셨고 13경기 무패도 괜찮았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대회에서 10골을 실점한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우리 역사의 전례를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망은 정상적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가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수비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시죠? Coach, obviously, you said you were disappointed, but you said at the same time we were 13 games unbeaten, and there were some success and some positiveness to take out from the last year that you were here and also during the tournament. But we have conceded 10 goals in this tournament, and conceding 10 goals, it's difficult to say it was successful, and it's very difficult to find that Korea concedes 10 goals in any tournament. What could you tell us about the defensive organization, or do you still think that this tournament, especially conceding 10 goals, still could be said that it was there was a lot of positives and it could have been a successful tournament? Yeah,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We end up with the best 4 teams in that tournament, which is a very, very difficult tournament because it's played in the Middle East. And historically, for teams from East Asia, if it's Japan, Korea, or China, or other teams, it's very, very difficult to play the Arabic nations. And that's what you saw. The Arabic nations, for them, it's home games. They're highly emotional. They're fighting from the first second on. And they have that hunger that we maybe in the last game didn't have anymore as much as they had. I think, the boys did well. Obviously, we wanted to win, like all of you. Overall, it was fantastic how many fans from Korea came and supported us, how many media people came from Korea and supported us in Qatar. I think the players and everyone learned a lot from the last 4 weeks. 일단은 그래도 대회 4강에 진출을 했고 준결승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얼마나 또 어려운 그런 대회였는지 몸소 또 느끼고 왔고, 또 중동에서 개최하다 보니까는 많은 동아시아 팀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중동 팀들이 또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홈 경기 같은 분위기에서 또 경기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또 감정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또 그런 또 힘을 받아내서 느낄 수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4강에 진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선수들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국민께서 또 현장에서 많은 한국 또 축구 팬분들께서 많은 언론들께서 또 오셔가지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큼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대회를 너무나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2009년도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서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벤투 감독은 뭐 물론 실망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되진 않았거든요. 뭐 사태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4강까지 진출했음에도 왜 이런 악화된 분위기, 사태, 경질하라 이런 분위기까지 나왔는지 감독님 좀 이게 왜 원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Because in this previous tournament, Korea lost in the quarterfinals, but there were no. It wasn't the public wasn't as disappointed as they are at the current moment, and there weren't such noise or there weren't such comments about the coach should resign or should the coach continue or not. But this time we went through to the semifinals, but there's a lot of discrimination. There's a lot of criticism. A lot of people, bringing up the word resigning or being sacked. What do you think the reason is, and do you think there's a certain reason or specific reason why people are being more negative, even we're more successful than the previous tournaments? Well, to be honest, I don't know the reasons. I just look at the team and I look at the development of the team. I'm now here 1 year, and I see a very, very positive development of this team. We integrate younger players step by step, and our big goal is then the World Cup in America. When you get out of a tournament, it's always very emotional, very emotional. Like the emotions were positive when we beat Saudi Arabia in Australia, and everybody's happy. And then when you lose the game, against Jordan, it goes into the other extreme. But that's football. So fans will then say, "Oh, it was the fault of the coach, or it was the fault of this, or the fault of that." It's normal. It's normal. As a football person, and in that since more than 40 years, you live with the up and downs. That's okay. You live with the criticism of the media or the fans. It's okay. Overall,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you see the team is gett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absolutely this team is going the right direction.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1년 동안의 저희의 그런 성장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또 성장하고 또 새로 발견한 부분들도 많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부임한 후에 어린 선수들을 조금씩 또 팀에 또 합류를 시키면서 출전 시간도 더 많이 가져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감정적인 부분, 또 축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희노애락은 축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 그리고 호주와의 8강전에서는 저희가 극적인 승부를 거두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해 하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또 큰 기대를 하셨을 거고, 긍정적인 그런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대회에서 이렇게 또 패배를 안고 또 돌아오게 되면은, 또 대회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론이 또 뒤집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더 부정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극단적인 그런 또 발언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축구인으로서 40년 동안 축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정 기복, 또 이런 또 축구를 통해서 행복한 그런 순간도 있지만, 또 대회에서 또 아니면 경기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비판을 또 감수하고 또 그런 비판도 저희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게 또 지도자고 또 축구를 하는 저희로서 또 당연히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들,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 팀이 저는 옳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대회 전에 손흥민 선수한테 아무리 유명해도 우승컵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저희는 다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어땠는지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난 다음에 감독님이 본인을 다시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약간 대표팀을 더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말의 진위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랑 손흥민 선수랑 또 얘기해봤는지, 그리고 이제 3월에 감독이 만약에 지휘봉을 계속 이어간다면 손흥민 선수 뽑을 건지. 네. Coach, just want to ask you about Sonny. Obviously, you said at times that no matter how big of a player you are, if you don't have any trophies in your cabinet, then it really doesn't
mean much. Like as a big player, you would need a trophy at some point in your career. But obviously, he missed out on a big chance. And also after the tournament, he spoke out in the media and said maybe, he doesn't know whether he'll be selected or not. And maybe it was a bit of a sign that maybe he wants to come, to an end of his international career. Did you speak with him, or was there any words shared with him? And also, if you are still here in March, will it be part of the team? I just texted back and forth with Sonny. Obviously, for a player like him, such an exceptional player and totally our captain and leader, it's even more emotional, to take the fact that you didn't win the title now. You don't bring it home to Korea, which he so badly wants. So I totally understand and his feelings and said, oh, I don't know, should I not, But there is no doubt that Sonny comes back in March. There's no doubt that Sonny is our captain because he's fantastic. He's absolutely fantastic. He's one of the best strikers in the world. And the next goal that he can have with us is the World Cup in America. I hope maybe some trophies with his club team as well, if it's doable. But he will be definitely with us in the future time, definitely. 일단 손흥민 선수와는 지속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 지금도 저희 팀의 주장이고 저희 팀의 리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장이고 리더이기 전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춘 너무나 좋은 선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리더가 특히 또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대회에서 아쉽게 또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또 손흥민 선수만큼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만큼 아시안컵 트로피를 또 한국에 또 들고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꿨을 텐데 아마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더 아마 좀 많이 힘든 그런 또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3월에도 당연히 저의 주장으로서 대표팀에 합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해야겠죠. 앞으로 다가올 저희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또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또 새로운 목표를 또 같이 써 나갔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 우승 트로피는 이번에 아쉽게 놓쳤지만은 또 토트넘에서 아니면 또 프로 생활을 하면서 선생활 하는 동안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꼭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를 응원하고 또 바랄 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 대담을 통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 논란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주요 발언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주요 발언 묶어봤고요. 이 밖에 민생, 안보 이런 국제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도 어제 들을 수 있었는데, 자 관심이 쏠린 부분은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방식과 시점을 들어서 선거 앞둔 몰카 공작이다. 자, 이 부분으로 일단 규정을 했고요. 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서 아쉽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종근 실장님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예. 규정을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맞습니다. 사실 몰카하는 그러니까 네. 어떠한 언론 매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언론을 이 언론이라고 해서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그런 취재 활동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뭐 몰래 카메라에 그러니까 시계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갖다 놓고 또 그것을 계속 사용하라라는 어떤 문자를 보내면서 총선을 앞두고 네.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거티브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 한참 전에 된 거죠. 네, 한 1년 전, 거의 1년여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 시절이니까요. 예. 그때 했었으니까 그 과정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그렇다면 그 놓고 갔다는 파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었어야 됐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듯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서 선물이 들어온 것과 관련돼서는 일정 액수 이상이면 공식적으로 대통령 기록실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매정이나 박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 부인은 매정하고 박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은 매정하고 박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미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상징인 그런 신분으로서 물론 대통령 부인은 공식적인 신분은 아니지만 도리어 굉장히 추상같이 엄중한 어떤 그런 그 사적인 관계 역시 그렇게 됐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시인했어야 됐다. 그런데 예. 그 두 부분 그러니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단순히 아쉬움 이상으로 좀 더 표현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그 두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는 거죠. 최준봉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명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고 가지 않으면요. 계속 이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또 두루뭉실 적당히 넘어가는 순으로 끝내버리면요.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 부인께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또는 예전에 있던 인맥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정당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그래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발언 하나가 결국 끊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연장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중식 씨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되면 정말 사사로운 감정을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이런 청탁, 그다음에 뇌물 이런 게 오겠습니까? 그걸 끊어내려면 사실은 예전에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감정들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안에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수석실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로서 해야 될 국민의 어떤 기대와 기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현상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고 또 그냥 이게 몰카 공작이니까 그게 문제더라고 문제를 거기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국민과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거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에도 부정영향을 미치고요. 대통령이 이제 두고두고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논란이 매듭지어지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당 반응은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최근 불거진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자,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훈 토론에서 대통령과 오래된 사이고 개인적 관계가 낄 자리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보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두고 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꾸 연락을 하게 되면 총선과 관련돼서 어떤 오해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만남은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표현은 이겁니다. 20년 전부터의 어떤 서로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냐면 우리는 대통령과 본인은 그러니까 이 사적인 어떤 사사로움보다도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이다. 즉 이건 사례가 있어요.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났을 때 당시에 부산국세청장을 수사하다가 전국표 국세청장 그때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정상면 검찰총장이 좀 말렸거든요. 너무 지나치다 구속은. 그런데 그걸 말리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를 파견을 하려고 했어요. 부산에 가서 좀 말려봐라. 너무 지나치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거기서 한동훈 검사를 두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해줬어요. 즉 자기가 내려가서 아무런 어떤 역할을 못한다. 네. 한동훈 검사 말이 맞다라고 가드를 했었거든요. 그때 연승열 검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운동처럼 하지 마라. 너무 독립운동처럼 한다 하는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생각이 다른 것을 또 존중한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 관계다라고 지금 역시 공적인 관계,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공적인 관계이므로 그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다시 이제 역설을 한 거죠. 예. 또 하나 용산 참모들이 최근에 양지만 찾는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후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는데 지금 여당에서 이기는 공천하겠다고 지역구를 좀 옮기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고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키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진 의원들을 어느 쪽으로 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 뭐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고민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럼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통령이 그 대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본인의 후광 효과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용산에서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검찰에서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분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후광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 거기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참신한 시인들이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연관이 없지만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게 되면 그건 박수 받을 일이지만 만약에 거기에 용산에서 근무했던 경력 가지고 가신 분들이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검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가게 되면 그건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려고 그럼 자리를 비운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광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공천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건 이제 약속이시잖아요.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끝난 뒤에 이제 소위 PK나 TK 지역 또 강남 지역에 어떤 분들이 공천을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다. 즉 평가가 될 거다. 네. 약속을 지키시는 건지 안 지키시는 건지.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공천 과정이 다 끝난 뒤에 어떤 분들이 공천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대통령 대담에 대해서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무슨 리스크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는 않고요.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주시받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다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화 후 편집한 홍보용 영상을 내보낸 것은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해서 오히려 분노만 키운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연탄 봉사를 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했는데 대통령이 진솔하게 입장을 설명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대통령 입장 표명이 사실상의 사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사과나 유감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거든요. 네, 사과는요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사실상의 사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준의 사과라든지 아니죠. 사과는 무조건적인 사과여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들여지거든요. 과연 어저께가 사과였다면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만큼의 무엇인가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도리어 그것을 한 행위자가 규정하는 것, 이건 사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과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빠르고 충분하게. 빠르지도 않고, 왜냐하면 충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저께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처음에 그 대담을 애플의 사과를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 나중에 사과를 이야기하려고 빌드업을 하시는 게 아니냐. 그런데 뒤에 사과가 그냥 진짜 물가를 얘기하는 사과였더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찌됐든 사과는 아니었다. 사과를 하려면 진짜 사과를 했어야 됐고 아니면 진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전부 다 A부터 Z까지 얘기하고 판단은 국민들이 해달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네, 유감이라든가 사과라는 단어가 적어도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뭐 보시는 사과를 것 같은데, 하려면. 예. 근데 사과가 아니면 좀 더 정확한 진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야 됐다. 앞서 말씀하신 이제 가방이 어떻게 보관이 돼 있고 어떤 경위로 지금 왔는지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 설명이 있던가 아니면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뭐 빈 껍데기 대담이었다. 굉장히 호평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진행자의 발언 가지고도 오늘 좀 얘기가 있었는데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우치냐 명품 백이냐 좀 비생산적인 논란으로 좀 번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하냐 아니냐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자시잖아요. 그분이 진행하신 분이. 그 기자는 사실은 정말 뭐랄까요. 국민의 입장에서 직설적이면서도 좀 아픈 질문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또는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이러는 게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싶은 장면인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대담이 있기 전까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들은 명품 백, 수수 의혹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고가라고 하는 건 300만 원 정도라고 영수증까지 그게 찍혀 있으니까요. 3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명품 백을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조그만 백이었고 파우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 받은 어떤 물건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은 좀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뭐 비판을 받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질문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은 국민적 관점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게 맞지 본인이 그걸 다르게 조그맣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뉘앙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기자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두 분께서 아쉽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사과를 여당 내에서 요구했던 분이 김경률 비대위원 아니겠습니까? 전 이분의 반응도 궁금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나도 똑같은 말 아쉽습니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 평상시 이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좀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읽히고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당 밖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더 주력하겠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비대위원이 되자마자 하는 말이 또 이것도 있어요. 나는 상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쪽이 저는 국민의힘에 들어왔으니까 상대는 이제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잣대 그대로 내부에도 시선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시선도 역시 똑같은 잣대로 하겠다라고 들렸거든요. 물론 이제 아쉽습니다라고만 그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나는 불출마했으니까 더욱더 사실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붙인다면
된다면 김경열 비대위원이 자기 목소리를 더 높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자, 현재 시점에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자, 6%포인트가 2주 사이에 올라서 37%까지 오른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30%대 중후반을 기록한 게 지난해 9월 2주차 이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사 대비해. 자, 여기서 그 여당 지지율까지, 여당, 야당, 정당 지지율까지 같이 좀 보고 가실까요? 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4%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은 동률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지지율 나온 부분들은 일단 이게 이제 하나의 여론조사니까요.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 하나의 이 내용만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뭐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고 하는 수치가 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다른 여론조사가 다르게.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표본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관해서 특별히 무슨 다른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없고 현재 있는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약간 결집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의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이제 뒤따라가면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대감을 어느 정도 국민들이 갖게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이나 중도에서 보수적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여론조사 내에서의 결과로만 분석해 본다고 하면 상승세를 일정 부분 이끄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MBS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 자, 상승 요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 하나를 이제 밑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대통령실이 이번 설 인사 그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예전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하는 이런 그 설 인사가 있었는데 한복을 입고요. 그렇죠. 네네. 이번에는 대통령 참모진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는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민심을 고려한. 일단 대통령실에 저렇게 합창단을 조직을 했대요. 이거를 위해서 조직한 건 아니고 원래 있었답니다. 뭐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거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그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제 윤 대통령이 함께 부르는 장면으로 해서 설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설과 관련돼서 대단히 감성적인 그런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기존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가 함께하는 어떤 영상을 찍지 아니한 것, 그것은 확실하게 최근에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이 대통령의 해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을 때 김건희 여사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통령과 뭐 대통령 직원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갤럽 조사도 좀 보실까요? 여기에서는 수도권 민심 관련해서 조금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희망 여부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52, 현역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가 29%고요. 서울이 49대 34, 경기 54대 26, 인천이 54대 2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하고 인천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좀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현역.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에 대한 뭐 물갈이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판단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와서 변화를 추동하는 것을 대부분 국민들은 좋아하시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아닌 이상은 특별히 어떤 선호도가 없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게 뭐 정당을 떠나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서 국회가 좀 변화를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뭐 민주당이든 네. 국민의힘이든 현역들을 좀 많이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아요. 개혁하고 혁신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변화를 추동을 해야지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판적 여론이 높거든요. 그런 여론들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수도권이니까 더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론이 반영된 그런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그렇다면 여야 모두 좀 새 인물 찾기 경쟁도 본격화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일정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언제나 물갈이를 원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네. 매 총선 때마다. 그런데 좀 상대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면 조금 더 이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물갈이 여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은 사실상 텃밭인 지역이 그래요. 예를 들어 호남과 TK 굉장히 물갈이 비율이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역에 대한 또 실망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그 현역들은 쉽게 당선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경선은 어렵더라도 본선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난하게 당선이 된 이후에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등한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언제나 텃밭은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수도권의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건 이건 민주당이 조금 더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훨씬 더 새로운 인물이라든지 혹은 어떤 서사를 써서 인재 영입을 해갖고 수도권에 어떤 그래도 바람 같은 걸 일으켜야 된다는 신호로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수도권이 그 이전보다 물갈이를 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2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설 연휴의 민심이 어떻게 흐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귀성길 인사에 나섰는데 여당은 서울역을 갔고요. 민주당은 용산역을 갔고 제3지대 개혁신당은 수서를 찾았습니다. 수서역을. 그렇죠. 장소적인 의미가 다 있겠죠? 있죠. 아무래도 네. 이제 서울역은 부산 쪽이나 경부선 쪽으로 가는 라인들이 많거든요. 물론 서울역에서도 뭐 호남선 가긴 갑니다만 호남선으로 가는 라인들은 전부 용산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용산은 아무래도 호남 쪽, 충청 지나서 호남, 대전과 호남 쪽으로 가는 라인들이 훨씬 많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경부선 라인, 그러니까 대구, 부산 쪽으로 가는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뭐 근데 이제 수서를 간 거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수서는 물론 양쪽을 다 가지만 영원함을 모두 이제 관통한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총량으로 보면 SRT가 이제 KTX보다는 훨씬 양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뭔가 서울역을 가거나 용산역을 가면 또 겹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제3지대 입장에서는 차별화 차원에서 어떤 수역을 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RT가 KTX보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의 운행 기록을 갖고 있는 관계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제3지대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통합 공관위 설치의 뜻을 모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아직 뭐 합치를 못 이루는 이런 상황인데요. 내일 용산역 귀성 인사는 다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네, 일단 새 과시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현역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당원이 적은 상황에서 이게 그림을 사실 만들려고 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양당이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인원들이 가서 이 귀성 인파에 인사를 드리는 어떤 모습인데 지금 개혁신당 따로 새로운 미래 따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일은 어쨌든 다 같이 모여야 굉장히 큰 어떤 빅텐트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합쳐질 수 있느냐는 건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난관이 지금 준연동형을 또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사실 이 병리평을 가면 무조건 지역구에 어느 정도는 이 혼을 들여야 되니까 정성을 기울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모여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준연동을 하면 소수로 찢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셈만 과시하면 그만큼 나온다. 3% 플러스가 되면 병립형은 입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권역별 병립형은 7%까지 돼야 한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빅텐트의 다른 표현이 캐치홀이거든요. 포괄정당 누구다 다 함께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만 캐치홀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잡동사니를 넣는 자루. 그러니까 진짜 빅텐트가 되는지 아니면 진짜 여러 어떤 그냥 이질적인 요소만 모아놓은 자루가 되는지는 그야말로 나를 얼마나 비우고 함께 하려는 어떤 절박함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오늘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세력에 연대하지 않은 거는 갑질을 하면서라도 이 제3지대를 좀 연대를 시키기 위해서 좀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자, 제3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자, 오늘 관심이 컸던 판결이 하나 있었죠. 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국 전 장관. 오늘 2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법정 구속은 면한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거기에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상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은 그걸 도저히 본인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대법원 가서 다시 다퉈봐야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냐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선고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총선 앞두고 정책 그 싱크탱크를 꾸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관심이 갔는데요. 오늘 취재진의 총선 출마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에는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뭐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자, 지금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바로 입장문을 또 내서요.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 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입장문이라기보다는 출사표였습니다. 네. 안에 길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그다음에 국민이 선택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길을 어떤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걸 알려드리겠다. 길이라는 표현만 4번 나오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신당을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 마인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심 중에 2심이 실형이 나왔어요. 자신은 사실 법정 구속을 당해야 될 어떤 상황인데 법정 구속만 면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법은 법리만 다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의 유무죄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 이런 것들을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 빨리 나오면 5월에서 6월 달에 대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당을 창당을 해서 지금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뭐 3%를 받아서 자신이 입성을 한다. 3% 이상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2번이 돼야 되니까요. 비례로만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금배지를 단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금배지를 달아서 진짜 선서를 하려면 6월 달이 돼야 돼요. 당선은 4월 달에 되더라도. 그럼 아직은 21대 총선이 문을 안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서도 하기 전에 선거로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선서도 하기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지금 법정 구속을 그러니까 구속이 당해야 되고 그러면
보고를 해야 돼요. 네. 보고를 한 번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국민 세금이.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대법 선고가 나올 때까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건 아니 그 돈 뭐 세금 난 상관없어. 그냥 명예만 회복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전직 만약에 비례로 네. 나가면 승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례로 나가면 네. 승계가 되겠죠. 제가 네. 그거는 예. 잘못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네.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됐죠? 그 표심은 그 당에 뭐 아무리 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신당에 네. 어쨌든 투표를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직의 마인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선출직을 하려면 그만큼의 엄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엄정함이 없더라. 그리고 예. 가족들에 대해서도 엄정함이 없더라. 이미 이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공범과 관련돼서 부인은 4년형을 확정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아직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법을 공부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상 출사표다 오늘 이렇게 좀 읽으셨는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비례 통합 정당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신당을 만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함께 할지 이 부분이 고민이 될 텐데 좀 속내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역구로 뭐 민주당에 나가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공천도 이미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뭐 조국 전 장관이 지역구로 민주당 후보로 지역구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인이 뭐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모를까요? 그리고 비례 같은 경우도 이제 논의가 되겠죠. 네. 저는 이제 그게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게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소수 정당도 들어오고 시민단체도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뭐 본인이 뭐 하겠다고 그러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앞으로 대법원에 어떤 판결이 날 거를 상정하고서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소위 네. 이제 반윤 전선이라고 하는 전선을 통해서 비례 통합 정당, 비례로 통합해서 비례를 만드는 정당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선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봐야 되고요. 또 이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재판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점이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다른 그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또는 소수 정당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100% 수용한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 민주당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함께하는 정당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친문 책임론 두고도 여진이 계속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 그 동아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패배 책임론 한가운데 서 있는 분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당 지도부가 비공개 총선 전략회의를 열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가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10여 차례 이어진 임 전 실장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임종석 전 실장 측은 자, 이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기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이제 민주당은 공천 시스템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와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천명을 했어요. 어떤 외압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친명 지도부가라고 표현이 돼요. 네.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의 공식적인 그런 지금 활동도 아니고 아마도 친명 지도부라는 건 최고위원들 중에 친명이라고 하는 위원들끼리만 또 의원회관에서 그것도 네. 본회의장도 아니고 의원회관에서 모여서 특정 정치인들, 특정 정파의 후보들을
배제하는 걸 결정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물론 당에서 부정을 해서 얘기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예.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관위가 왜 필요 있습니까? 특정 정파의 몇몇 사람들이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뭐 계속하고 예를 들어서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관들 중에서도 누구는 친명이기 때문에 친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공천을 하고 이런 식의 논의를 했다고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공천 시스템은 없는 것이고 아마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컷오프되거나 혹은 나중에 경선에서 뭐 낙천한 분들은 불복을 할 거예요. 왜? 넌 지금 이거 공관위가 하지 않았느냐. 특정 몇몇 정파에서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파장이 큰 보도였다.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도 즉시 아마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친명 대 친문 갈등 좀처럼 수습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금의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논리를 두고 양측이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안민석 그리고 고민정 두 분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왜 정권을 뺏긴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까? 공통 책임은 무책임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건 결국 우리 이제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뺄셈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본인들께서 명문정당과 용광로 정치를 말씀하신 만큼 지금의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대표님밖에 안 계시지 않나. 네.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은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국민이나 당원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거의 뭐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당내에서 책임론을 둘러싸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동아일보 기사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이 실장님은 그게 전제를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본인도 부인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특히 이제 두 분을 찍죠, 사실은.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비서실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 부정적 이제 이런 분들은 공천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지도부가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공관위가 그걸 결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자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과장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이 두 분한테 화살이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두 분 자체를 아예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든 출마 가능한 거고요. 누구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민정 최고위원은 본인도 이제 지도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는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해요.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정인을 찍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예를 들면 친문이나 친문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 저는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민정 최고도 고민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부 지지층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마치 이제 의원들까지 거기에 같이 이 합세를 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점점점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누구를 뭐 공천에 배제하라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경쟁한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왜 공천에서 경쟁을 못하게 합니까?
하면 되잖아요. 하고 나서 정말 당원들이 이분을 선택 안 해서 그분이 탈락하면 그건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신청하는 것 자체도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좀 어제 고민정위는 뺄셈의 정치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네. 총선 앞두고 양당 모두 뭐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다들 하실 텐데 네. 자, 지금 이렇게 친명 대 친문 간의 갈등이 부각이 되고 특히 이제 책임론,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론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거친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게 총선 뒤에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해석에 상당히 네. 지금 그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월 달이 바로잖아요. 4월 달에 총선 결과 이후에 4개월입니다. 전당대회는 한 2개월 정도 치른다고 한다면 4개월 동안 완전히 전당대회 국면으로 갈 거고요. 지금 친문이 사실상 구심점이 없었어요. 원내에. 구심점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저항도 하고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을 텐데 지금 4분 오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외에 누가 있느냐. 임종석 실장은 두 가지와 관련된 상징이에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심이 된 인물이고 네. 두 번째는 86그룹의 중심. 그러니까 86그룹과 친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를 했을 때 상당히 결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원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일단의 강성 지지층의 그런 움직임이 많은 어떤 의원들에게 지금 현재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 회의를 좀 박차고 일어난 어제. 행동도 그런 어떤 일단의 표현이 아니었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서둘러 귀성길 오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자, 연휴 하루 전부터 기차역은 귀성객들로 붐볐고 고속도로는 벌써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과 선물 보따리가 양손에 한가득 들려 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지칠만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곳은 KTX와 일반 열차를 탈 수 있는 서울역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하루빨리 고향에 내려가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주요 도심으로 내려가는 열차표는 일찌감치 매진돼 빈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은 한시라도 덜 붐빌 때 이동하려고 발길을 서두릅니다. 내일은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빨리 내려가게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들하고 고향 친구들 이제 볼 생각에 고사리 손을 맞잡은 세 형제도 부모님을 따라 기차에 오릅니다. 오랜만에 볼 가족 생각에 승객들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엄청 좋죠. 아무래도 저보다는 할머니가 아무래도 딸이 손녀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뻥 뚫린 상행선과 달리 차들로 가득 찬 하행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주요 고속도로는 귀성길에 나선 차들로 극심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고향길에 오른 귀성객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생각에 저마다 밝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TN 안동준입니다. 네, 명절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보신 것처럼 귀성길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공항과 터미널, 기차역 할 것 없이 고향을 찾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면 설렘이 시작됩니다. 손자, 손녀가 온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나간 할아버지, 할머니. 고사리 손들의 숨막히는 애교에 곳곳에서 기쁨의 탄성이 터집니다. 할머니! 매년 매표 경쟁에서 엇갈리는 희비. 다행히 이번 설은 바다 건너 식구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아이들도 어머니,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너무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웠는데 이번 설날에는 좀 일찍 비행기표를 잡고 내려와서 너무 기쁩니다. 대전 버스터미널도 서울로 가는 걸 제외한 다수 노선이 이용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바뀌었지만 생경함은 잠시 가족의 품을 고대하며 달려갑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요리사로 생활하다가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다들 변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전주역도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방과 가족에게 줄 선물 보따리로 양손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식탁. 따뜻한 집밥 생각에 여독은 다 잊었습니다. 방금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밥 잘 차려놨다고 해가지고 저는 된장찌개를 가장 먹고 싶습니다. 이번 연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해 모두 나흘입니다. 앞뒤로 징검다리 휴일 없이 비교적 짧은 연휴에 민족 대이동 시작 풍경은 글자 그대로 종종 걸음이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설 연휴 이후 파업 일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강경 기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설 이후에 진료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가운데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두 병원에선 전공의들이 내부 투표를 거쳐 파업 찬성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임시총회를 열어 파업에 돌입할지, 한다면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개원이부터 전공의, 교수까지 투쟁에 동참해달라며 새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선후배가 따로 없고 직역이 따로 없으며 우리는 다 같은 의사며 동반자요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사 죽이기에 나선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 주십시오. 설 이후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자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동향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분들은 병원 응급 수술에서 거의 비중이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거에 이제 진료를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료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설 경우 심하면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보낼 수 있도록 전공의 15,000명에 대한 연락처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조만간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설 이후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 데 이어서 간호대 입학 정원도 1,000명 증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을 23,800여 명에서 24,800여 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8년 11,000여 명에서 지난해 23,000여 명으로 2배 정도 늘었지만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5.3명으로 OECD 평균 8.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해 의대 정원이 2,000명이나 늘어나면서 재수생뿐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의대 쏠림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자리가 이공계 지망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의대 입학을 목표로 공부해온 학생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희소식입니다. 의과대학 문턱이 낮아질 거란 기대감에 N수생뿐 아니라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의대를 지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의 폭이 넓어졌고 제 친구들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좀 더 열렸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도 많아졌어요. 특히 전체 모집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면서 오는 4월 지역별 정원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기존보다 2배 가까이 급등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지방 유학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정원 확대의 한 70% 정도는 지방대학에 편중이 될 것 같고 또 그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의 폭은 지방권 학생들에게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상위권이 의대로 쏠리면서 생기는 빈자리가 다른 이공계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치대나 약대, 한의대나 지방의대로 연쇄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2,000명이 증원이 되면은 좀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쫙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의대 말고 다른 데 지망하는 애들도 같이 이제 상위권 애들이 빠져주면 거기로 가기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의대 정원 증가로 분주해진 대형 학원들은 설 연휴 직후 이공계 최상위권 입시 전략 설명회를 잇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집값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에 천여 세대가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9천만 원 하락했고 재작년 4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30% 넘게 빠졌습니다.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주택이 모인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지역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만에 0.11% 내려 서울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노원구와 강북구도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11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국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고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지난주와 똑같은 낙폭을 유지했습니다. 전국 전셋값은 2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고 수도권은 0.05%에서 0.04%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가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셋값은 소폭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된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는 올해 1월부턴 소폭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1에서 3% 금리가 매력적이라 고금리 차주의 대환 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대출 수요는 연내 꾸준할 전망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일부 지역 집값 하락을 막는 데 효과가 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주거 여건이 좋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70%대를 회복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72.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매매 시장 위축과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해 있지만 학군과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직장인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20년 넘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조사한 결과 1인당 연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값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2.5배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근로소득을 버는 가구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22년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9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신청액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심사를 거쳐 실제 갈아타기가 이뤄진 규모는 9,7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 금리 하락 효과를 받고 1인당 연간 294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정치권의 설 연휴 밥상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의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면서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설 연휴 하루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국정과제의 사사건건 발목을 잡더니 급기야 위성정당 재현 사태까지 불러왔던 겁니다.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도 민주당입니다. 영남권 귀성객이 많은 서울역을 찾아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도 호소했습니다. 연탄 봉사활동을 통해 외연 확장을 꾀하며 과반 의석 야당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 의회 권력을 더 강화해서 입법 독재로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더합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 집결해 맞불을 놨습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특검 등 여권이 반대하는 사안을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서 열린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여당의 총선 공약을 겨눴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집권당이 표를 노리고 남발하고 있던 겁니다. 목련꽃 필 때 김포는 서울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안 될 것은 저도 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알고 김포 시민도 알고. 빅텐트 불씨를 살린 제3지대는 거대 양당에 맞선 대안 세력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RT 수서역에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목포에서 설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 성실한 자영업자라면 행정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가능한 한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민생토론의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대로 우리는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요. 이건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성실하게 이렇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한 부산 해운대 횟집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찬 장소와 소요 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에 무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는데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상고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1년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앉아 항소심 선고를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하는 등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지급한 게 맞는다며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도 똑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아들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는 장기간 수영 생활로 건강이 망가졌고 아들의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말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8년 전 13살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교도관과 재수자를 폭행한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에게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낸 공탁금을 우리 피해자 측이 수령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일본 히타치 조센 공탁금 6천만 원에 대해서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타치 조센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가해 기업 자금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결정문을 반송하면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실제 수령까지는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로 퇴근하다가 심정지 상태가 된 50대가 버스기사와 119 특수대응단의 발빠른 조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50대 심정지 환자를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전북 완주군 용암리 119 특수대응단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훈련 중이던 특수대응단원들은 버스 안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서 구급대까지 현장 출동에 조처한 결과 이 환자는 버스 도착 10여 분 만에 현장에서 가까스로 소생했습니다. 소방은 환자가 버스로 퇴근하다가 의식을 잃었다며 지금은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출항해 부산항을 거쳐갈 예정이던 우리 화물선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이 100kg이나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중남미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으로 보내려다가 도중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두에 정박한 화물선 바닥 쪽에서 해경대원이 검은색 가방을 꺼내 올립니다. 방수 고무를 벗겨내자 상자 모양 덩어리가 쏟아집니다. 모두 100개, 각각 1kg씩 포장한 코카인입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바닷물을 담아두는 공간 해수 흡입구에 누군가 위치 추적 장치와 함께 숨긴 겁니다. 유엔 마약사무소가 기생충이라고 이름을 붙인 신종 밀반입 수법입니다. 브라질을 출항한 화물선에서 코카인 밀수출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선주사에서 유사사례 예방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했습니다. 해경이 코카인을 찾아낸 선박은 우리 선사가 운영하는 정기 화물선으로 지난해 12월 브라질에서 출항해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지난달 부산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선사의 선박 검사에서 해수 유입구 나사가 풀린 사실이 확인돼 코카인까지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입니다. 물에 젖지 않도록 밀봉된 상태인데 마약 조직을 식별할 수 있는 문양도 새겨져 있습니다. 선원들에게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 국가 등 제3국으로 의심합니다. 브라질에서 마약 조직이 출항 직전에 숨겨보냈지만 예기치 않게 부산에서 덜미가 잡혔다는 게 해경 판단입니다. 해경은 코카인 포장지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DNA와 지문을 확보해 국제 공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거쳐가던 선박에서 코카인 400kg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테나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찬준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 씨가 이미 도망친 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하고 거래해서 최소 53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국내 대학과 병원을 포함해서 모두 100여 곳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커가 국내 대학과 병원, 기업 등의 홈페이지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개인정보가 해킹됐고 기업의 기술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전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제보하기로 국내파 선수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을 놓쳐 안타깝지만 4강의 결과도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잘 준비하겠다고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 대회 내내 부진했던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선 일본과 중국의 예를 들며 상대적으로 중동 팀들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시 다음 주에 출국해 미국에 머물다 유럽으로 건너가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할 계획입니다.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신 뒤 소속팀 토트넘으로 복귀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경기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웠다면서 주장으로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너무 자랑스러웠다며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설일인 건군절을 맞아서 국가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면 도발 본거지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날인 건군절. 지난해엔 75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고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량 무력의 초강력의 실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인민군에게 어떤 전쟁 방식에도 대응해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세력들이 북한과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도발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등이 대상입니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법이고 2011년 만들어진 금강산 관광특구법은 남한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잔재를 모두 청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로서는 억지와 대화의 병행 전략 속에서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은 또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북한이 후속 조치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조치가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해킹하고 있는데 이 이용하는 기술이 최첨단에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모 또한 계속 커지고 있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2017년에서 2023년 기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58건가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도 핵무기를 개발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등 안보리 제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도 실태 확인과 함께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인공지능 관련 대담에서 북한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려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함께 가장 큰 위협 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과 연계된 네트워크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해킹하거나 허위정보 기술 노동자를 해외에 배치하는 등 디지털 경제를 점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입대 병사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합니다. 재작년부터 간부들에게 보급된 플리스형 스웨터는 보온성에 중점을 뒀으며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를 활용해 착용감이 편하고 또 군별로는 다른 색상을 채택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67억 원을 책정했고 다만 예산 문제로 올해 이전에 입대한 병사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담긴 오염수가 누출된 데 이어서 스루가 원자력 발전소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이시카와 현의 시카 원전도 대규모 기름 유출과 오염수가 새어나왔는데 잇따른 원전 이상은 원전 관리에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건물 외벽에 있는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어나온 것을 작업자가 발견했습니다. 새어나온 오염수는 5.5톤으로 세슘 등 방사능 물질 220억 베크렐이 누출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준치 1베크렐의 200배가 넘습니다. 漏れた水につきまして、回収、昨晩完了してございます。回収が終了した時刻がですね、2月の7日の20時という 잠겨 있어야 할 밸브들이 열려 있던 점으로 미뤄 인위적인 실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원전 외부에 영향은 없다면서도 일본 측에 관리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요, 이미. 또 폐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후쿠이 현의 스루가 원전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루가 원전 측은 원전 터빈 건물에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 환풍구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1일 이시카와 현 대지진 이후 시카 원전에서는 대규모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고 시카 원전을 비롯해 가시와자키, 가리아 원전에서는 지진 후 수백 리터의 방사성 오염수가 넘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앞둔 상황에서 일본 각지에서의 잇따른 원전 이상은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해 춘절 연휴 중국에는 빙우라고 불리는 얼음비가 내려서 교통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비가 지상의 물체에 닿자마자 투명하게 얼어붙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기상현상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사장교 위에서 떨어진 얼음이 도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칩니다. 와장창 깨져버린 앞유리. 이 다리를 건너다가 부서진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결국 다리를 막고 케이블 한 가닥 한 가닥씩 얼음 제거 작업을 벌입니다. 利用铁链环自身的重力，在从高处下滑时，将斜拉锁上附着的冰层剥离，提升了除冰的效率和安全性。 이면도로 가로수도 얼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주변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겨울철 내린 비가 지상에 있는 물체에 닿자마자 투명하게 얼어붙는 빙우 현상에 따른 피해입니다. 0度的雨滴降落到低于0度的物体上时，立刻冻结成外表光滑而透明的冰层。 베란다는 물론 거리의 전신주나 차량, 오토바이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땅땅땅땅. 한 공원에선 공작새 꼬리가 기와지붕에 얼어붙어 구조작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잘 볼 수 없는 기상현상으로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我国出现冻雨较多的地区是贵州省，其次是湖南省、江西省等地。 특히 올해 춘절을 앞두고 중국 동남부에 빙우가 쏟아지면서 교통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오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 세계가 저지하기로 합의한 마지노선 1.5도가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소금 호수였던 아랄해입니다. 방치된 선박들만이 이곳에 물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지구온난화로 바짝 말라버리면서 어부들은 생업을 잃었습니다. 손샤수 아랄해는 예심 오일당한 yok. 손샤수 그렇게 제때 그렇게 할 때 예심 밀게 yok. 예심 오일당한 남 yok. 야 나대게 yok. 손샤수 양 가르더라 있고 korporasyonu suudegende jasparlıklara 있고 그러고는 8 milyon 지나버려. 장원대 이미지가 nem적으로 깔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이
2015년 파리기후 변화협약을 통해 약속한 일종의 마지노선인 1.5도가 깨진 것입니다. 기후 관련 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확 줄이는 것만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Weather patterns become more unpredictable, become more extreme. This will also come with an increasing economic cost.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action would lead to far larger and growing costs in the coming decades.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실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농민들의 반발에 밀려 농업 부문에서 예외를 두는 등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난 1월 세계의 평균 기온은 이전 최고였던 2020년보다 0.12도 높은 13.14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도 걱정스러운 신기록 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은 가운데 왕위 계승 순위 1위인 윌리엄 왕세자가 왕실 업무에 복귀해 아버지 대신 왕실의 얼굴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수술받고 요양 중인 부인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일시 중단했었는데 현지 시각 7일 윈저성에서 훈장 수여식을 주관하며 국왕의 암 진단 이후 처음으로 외부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자신이 후원하는 자선단체 기금 모금 만찬에 참석해 연설하고 참석자들과 환담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계절이 되면 열악한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추위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씻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한 목욕탕이 주민들에게는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욕 바구니를 든 쪽방촌 주민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갑니다. 주황색 표를 건네받은 직원이 살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 춥죠? 입구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쪽방촌 지역에 1년 전 문을 연 동행 목욕탕입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 5구역에서 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이용권만 있으면 마음껏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 설비가 열악해 추운 겨울 온수로 씻기 힘든 쪽방촌 주민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물도 적당한 온도에 또 청결하고 모든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더 자주 오죠. 간만에 온수 목욕으로 기분 좋아진 쪽방촌 주민들 모습을 보면 목욕탕 직원들도 절로 보람이 느껴집니다. 저기서 목욕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노래할 때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막 손뼉을 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러고 거칠었던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땅거미가 질 때면 이곳 목욕탕은 또 다른 온기를 채울 채비를 합니다. 오후 6시쯤부터 동행 목욕탕 수면실은 밤추위 대피소로 변신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이곳에서 추위를 피해 하룻밤을 따뜻하게 무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을 찾는 쪽방촌 주민들 발길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자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약간 이제 주민들 홍보가 좀 약간 부족해서 보통 6, 7분 정도 이용하셨고요. 쪽방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이라든가 그게 좀 입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추위에 떨며 힘들게 겨울을 나는 쪽방촌 주민들. 목욕탕 덕분에 잠시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연휴의 첫날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추위가 덜하겠고 낮 기온도 5도로 예년보다 조금 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안개로 인해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 운전에는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에는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3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은 연휴에도 큰 추위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고 설 당일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